공항의 관제탑 옥상에 서 계시는군요. 착륙을 위해 거대한 비행기가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머리 위로 윙윙대는 소리를 내지만 귀에 들리는 건 휘파람 소리뿐입니다. 비행기가 내는 첫 번째 소리는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입니다. 이 거대한 비행기는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많은 양의 연료를 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위를 지날 때 소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전기를 움직이는 비행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31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드림라이너 787은 디자이너들에게 달콤한 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1883년 프랑스의 한 항공광은 사상 최초의 전동 비행을 했습니다. 그는 비행선에 전기 엔진을 설치했어요. 문제는 이 엔진의 무게가 큰 오토바이만큼 무겁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비행선은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없었고 많은 승객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자, 현재로 돌아와 보죠. 무거운 엔진과 배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일반 비행기 연료 0.5kg에는 첨단 배터리 0.5kg보다 60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의 탱크를 60배 늘려서 배터리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는 훨씬 더 무거워져서 거의 이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비행기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거해야 해요. 예를 들면 좌석 몇 줄, 화장실, 모든 음료와 기내식 같은 것들 말이죠. 비행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배터리를 모든 빈 공간에 쑤셔 넣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륙은 할 수 없어요. 이 비행기는 탱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이륙하여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륙 장치가 하중을 견딜 수 없어서 땅에 닿았을 때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연료를 태울 때까지 공항 위를 선회해야 하는 거예요. 일정 무게에 도달해야만 착륙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배터리의 경우 비행 중 비행기 무게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작은 단일 엔진 비행기를 경납고로 몰고 가서 오래된 연료 연소 엔진, 배기 시스템, 연료 탱크를 꺼내서 훨씬 더 작고 가벼운 전기 엔진으로 교체해 봅시다. 모든 빈 공간을 배터리로 채웠어요. 최종 버전 비행기의 무게는 원래 비행기의 무게와 정확히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아무 문제 없이 이륙하고 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단거리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 비행기의 큰 장점이죠. 전 세계 항공편의 약 절반은 800km 미만을 날아요. 뉴욕에서 워싱턴 DC 또는 디트로이트에서 토론토까지 비행편이 많거든요. 거리는 322km도 안 돼요. 그리고 이 항공편은 거대한 여객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이륙하고 고도를 높인 다음 즉시 착륙을 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건 2층 집에 거대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익성도 없고 말이 되지 않죠. 세계의 모든 일반적인 비행기는 매년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 전기 비행기를 사용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은 몇몇 비행기를 전기 비행기들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스나 208B 이 캐러반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9인승 여객기는 이제 전기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인증 절차에 들어갔어요. 비행기의 모든 볼트와 전선까지의 안전성을 시험받을 거란 뜻으로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S19는 엔진 4개짜리 전동 비행기입니다. 알루미늄 기체로 무게를 아주 가볍게 만들었죠. 대당 가격은 약 880만 달러이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일반 항공기보다 90% 저렴합니다. 비행기 자체의 전력은 표준 연료보다 50에서 75% 저렴하고요. 그리고 약 350km의 거리를 날 수 있을 겁니다. 유럽이나 외딴 섬 사이를 여행하기에 좋겠죠? 그리고 762m 이하의 활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거의 무소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도심 가까이에 공항을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동 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단축될 거예요.
에비에이션 앨리스는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9인승 비행기는 거의 전체가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3개의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뒤집힌 보트 모양과 V자 모양의 꼬리는 완벽한 공기역학을 만들어주죠. 길이는 스쿨버스만 하고 날개의 너비는 농구장만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SUV 차량 2대와 같으며 중량의 60%는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로 약 1000km의 거리를 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뉴욕에서 디트로이트까지의 거리 이상입니다. 에비에이션 앨리스의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9명 조종사들이 이상한 소음과 특이한 진동을 알아차렸을 때 비행기는 겨우 25초 동안 공중에 있었어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엔진 서지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비행 시작 1분 남짓 비행기가 914m에 도달했을 때 두 엔진은 모두 고장나 버렸어요. 처음엔 오른쪽, 2초 후에는 왼쪽. 조종사들은 방금 출발한 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엔진 재시동을 시도했어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아래로 떨어뜨려 수평 비행을 하기로 했어요. 발공할 수 있는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곧 공항에 도착하지 못할 거란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때 고트루에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행이 시작되기 전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어요. 정기적인 비행 절차에 날씨도 좋았죠. 비행 승무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들이었어요. 8,0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의 소유자인 44살의 덴마크 기장과 3,000시간 근무를 한 34살의 스웨덴 출신의 부조종사였어요. 그렇다면 잘못될 게 뭐가 있었을까요? 비행기 자체는 거의 새 거였어요. 다나 바이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맥도널 더글러스 MD-81이었죠. 1991년 3월 16일에 첫 비행을 했어요. 그 운명의 날까지 항공기는 겨우 9개월 동안 운항되었어요. 122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751편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가는 정기 비행편이었어요. 도중에 이 비행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정차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는 스케줄에 따라 스톡홀름에서 이륙했어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47분이었죠. 하지만 그때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큰일이 난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출발하기 전에 끔찍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에요. 전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그 비행기는 취리히에서의 비행을 끝내고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9분이었어요. 비행기는 바깥 게이트에서 밤을 보냈어요. 추운 날씨였죠. 기온이 섭씨 1도까지 떨어진 얼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비행하는 동안 냉각된 거의 2,700kg의 차가운 연료가 여전히 날개에 위치한 탱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객실 밖의 공기 온도가 섭씨 영하 52도에서 영하 62도까지 다양했던 순항 고도에서 비행기가 비행했기 때문에 연료가 차가워진 것이었죠. 취리히에서 시작된 비행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어요. 자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 기술자가 항공기를 점검하러 왔어요. 그 남자는 착륙 장비에서 약간의 진창이 된 눈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조사할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떠날 때 그는 날개의 윗부분을 덮고 있는 얼음을 발견했어요.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날개 위에 투명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얼음층이 형성되었어요. 비행기는 오전 8시 30분경에 게이트를 떠나야 했어요. 출발 1시간 전에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정비사는 일부 얼음이 날개 아래를 덮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날개 위에 얼음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그는 사다리에 올라 한쪽 무릎을 날개 위에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날개의 앞부분을 만지기 위해 앞으로 구부렸어요. 얼음은 없었고 약간의 질퍽한 얼음만 있었어요. 정비사는 엔진 중 하나에 있는 공기 주입구가 괜찮은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직후 직원들은 비행기에서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1000리터 이상의 얼음 제거액을 사용했어요. 정비사는 비행기의 기장과 상의했고 직원들에게 날개 밑부분의 얼음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결국 거기서 약간의 얼음을 보긴 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날개의 꼭대기에 투명한 얼음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끝낸 후 정비사는 캡틴에게 보고했어요. 다 됐어요. 얼음 제거가 끝났어요. 많은 눈과 얼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깨끗해요. 기장은 정비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비행 사전 절차를 진행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달렸어요. 엔진에 얼음 방지 시스템이 켜져 있었고 어떠한 오작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몇 승객들은 나중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날개 윗부분에서 얼음이 미끄러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비행기는 지상을 떠나 평소처럼 스톡홀름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륙 직후 간과되었던 얼음 조각 몇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서 이게 비행기의 양쪽 꼬리 근처에 있는 엔진 팬을 들이받았고 날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치솟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아시는 대로예요. 그러던 중 객실 어딘가에서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페르 홈버그 기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뒤 보조석에 앉은 승무원에게 오른쪽 엔진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그녀는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곤 제복을 입지 않은 기장이 조종실로 달려가 자신이 조종사를 도울 수 있는지 물었어요. 부조종사는 그에게 비상 점검표를 주었고 기장은 그에게 보조 동력 장치인 비행기 꼬리 부분의 작은 가스 터빈을 작동시켜 달라고 했어요. 홈버그의 조언과 도움은 아주 유용했지만 비행기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에 충분했을까요? 비행기가 270m 상공에서 구름을 벗어났을 때 조종사들은 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즉각적인 비상 착륙이 불가피했어요. 보조하고 있던 기장은 승무원들에게 명령을 전달했고 그들은 승객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의 북쪽에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장은 그곳에 가기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날고 있는 방향으로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는 훨씬 더 작은 들판을 선택했어요. 그곳은 스웨덴 우플란드에 있는 고트르에라 마을에서 멀지 않았어요. 부기장이 날개를 늘리기 시작했을 때 비행기는 지상에서 겨우 420m 위에 있었어요. 55m 높이에서 선장은 스톡홀름 관제소에 우리는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7초 후 비행기는 나무 몇 그루에 부딪혔고 오른쪽 날개의 큰 부분을 잃었어요. 그때쯤 착륙기어는 이미 나와 있었고 속도는 시속 224km로 줄어들었어요. 잠시 후 비행기의 꼬리가 땅에 부딪혀 부러졌어요. 비행기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들판을 가로질러 날개 옆에 앉아있을 때 비행기 창문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노란색 고리는 비상 착륙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있어요. 공기 주입식 슬라이드는 비행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비상 출구에서만 전개될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승객들은 날개로 바로 나가서 거기서 지상으로 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 날개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 높아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 작은 노란 고리가 유용하게 되죠.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문과 고리를 통해 밧줄을 묶어요. 이렇게 하면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하게 지상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비행기 담요 아래서 아늑하게 있는 걸 피하도록 하세요. 어떤 항공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세탁을 해요. 개인 여행용 담요, 스카프 또는 자켓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걸을 때는 항상 신발을 신는 걸 기억하세요. 그 바닥의 카펫은 비행하는 동안 완벽하게 닦을 수도 또 닦이지도 않을 거예요. 승무원이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트레이 테이블이에요. 기내 화장실 손잡이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응급 상황일 경우 산소 마스크에는 약 15분 동안만 지속될 수 있는 충분한 공기 흐름을 갖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건 비행기가 적절한 착륙 장소를 찾거나 최소한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고도까지 내려가는데 딱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착륙하기 전에 왜 좌석을 올리고 트레이 테이블을 닫으라는 요청을 받는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눕혀진 좌석은 편안하지만 뒷좌석의 승객들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데 이건 비상시에 아주 결정적이죠.
내려진 트레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거죠. 게다가 트레이 테이블은 비상 착륙 시 여러분이 안전한 자세를 잡지 못하게 해요. 이건 좌석에서 몸을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손으로 뒤통수를 덮는 자세예요. 트레이 테이블이 내려있는 동안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기내를 둘러보면 비행기의 중앙 부분 주위에 검은색 또는 빨간색 작은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 스티커들은 승무원들이 비행기의 날개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줘서 밖에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맞는 창밖을 내다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이륙, 지상주행, 착륙 시 2가지 이유로 창문 차양을 내리면 안 돼요. 첫째, 승무원들은 항상 바깥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열린 차양이 도움이 되겠죠. 둘째,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 화재처럼 기내에 이상이 생기면 지상요원들은 들어가기 전에 창문이 열려있지 않는 한 그걸 보고 상황을 평가할 수 없어요. 비행기 창문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창문 안과 바깥쪽의 압력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구멍 자체는 2번째 유리에만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유리는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보안에도 도움이 돼요. 바깥 유리가 깨지더라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무원들이 통로를 따라 걷는 동안 머리 위 칸을 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칸막이 바로 아래에는 보통 기내를 관통하는 난간이 있는데 통로에 더 잘 서 있기 위해서는 요령을 쓸 수 있어요. 조종사들은 여러분의 편안한 취침을 위해 밤에 기내의 불빛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갑작스러운 소등 후 처음 몇 분 동안 어두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1분 1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빨리 행동해야 할 때를 위해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불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복도 바닥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밤에 비상 착륙을 할 경우 출구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2개의 발광띠가 통로를 따라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나가려면 그걸 따라가세요. 승무원들은 또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과 비상구 사이의 좌석을 세는 걸 제한해요. 이렇게 하면 사용 가능한 다른 가이드가 없는 경우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번개가 비행기에 내리치면 승객들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항공기 전체가 알루미늄 코팅으로 덮여 있어 전류를 전도하고 내부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이 보호는 번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돼요. 이렇게 해야 기압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비행기 창문은 둥글어요. 만약 비행기의 창문이 네모나다면 강한 기류가 창문 모서리에 축적되어 기내를 감압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좋죠. 비행기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어요. 보통 문 위쪽에는 객실 승무원들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작은 레치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도움을 주는데 모두 유용하죠. 네, 그런 일은 피하자고요. 비행기의 날개는 밤에 비행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빨간색과 녹색 불빛을 깜빡여요. 초록색은 항상 오른쪽 날개에 있고 빨간색은 왼쪽에 있어요. 항공기 타이어는 착륙 시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4-5배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타이어보다 휠이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조종사들은 항상 다른 식사를 먹어요.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죠. 오래된 브리또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 중 한 명이 쓰러져도 비행은 잘 될 수 있지만 둘 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둘 다 생선을 먹지 않아요. 일부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이 수염을 기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얼굴털은 산소 마스크가 안전하게 장착되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종사들은 항상 의식을 유지해야 해요. 대부분의 항공기의 좌석은 파란색이에요. 이 색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때문이에요. 또 이게 청결을 유지하기에도 쉽죠.